문 총재와 북한의 인연은 19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1년 12월 6일 문선명 총재는 평양에 도착했다. 남한의 한 사회 인사가 공식적인 방북을 한 이례적인 사건. 북한은 이를 환영한다. 김일성 주석과 단독 회담을 하기 위해 평양으로 간 문선명 총재. 획기적인 일이 분명했다. 그는 당시 왜 북한으로 간 것일까? 우리의 문제는 항상 남북 문제다. 소련 종주국이, 공산주의 종주국이 망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결과적으로 남북 전쟁이 갑자기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가 김일성이를 만나고 좀 친한 게 좋겠어. 문선명 총재는 북한에 도착한 문선명 총재가 만수대 의사당에서 당의 최고 간부들과 가진 회담. 이때 북측 대표였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윤기복 위원장을 향해 문 총재가 던진 말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말이었다. 주체 사상은 틀린 사상이다. 미흡한 사상이다.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윤기복 위원장 내가 많이 틀렸어? 막 이러시면서 아이 소학교 아이들 다루듯이 윤기복 위원장 얘 대답 좀 해봐. 그래 주체성 가지고 남북 통일할 수 있겠어? 세계 통일할 수 있겠어? 안 돼. 어림도 없어. 당 지도자들 앞에서 노골적으로 주체 사상을 비판하였지만 김일성은 문선명 총재를 반갑게 맞이했다. 당시 북한은 북핵 사찰 문제로 국제적인 압박을 받으며 예민해져 있었고 남한과도 경색되어 있었다. 그런 북한으로 들어간다는 사실, 더욱이 북한의 김일성 주석을 만나는 일은 결코 쉬운 일도 안전한 일도 아니었다. 북한은 왜 문선명 총재의 방북을 환영한 것일까? 세계적 영향력을 갖는 그런 이제 종교 지도자라는 점을 아마 북한은 상당히 고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영향력을 활용해서 남북 화해 협력의 어떤 그 중재자 역할과 함께 또 북한의 어떤 그 체제 보장이라든가 체제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도움을 받겠다 하는 그런 의도로 성향이 완전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초청을 했다는 것이죠. 이 둘은 과연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문선명 총재와 김일성 주석 사이에 합의된 요강을 보면 이산가족 만남, 국제 핵사찰 수용, 그리고 금강산 개발 등 남북 경제 교류와 남북 정상회담 같은 현안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그렇다면 문 총재의 이 같은 통일을 위한 노력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 1917년 10월 혁명에서 제정 러시아를 무너뜨리고 공산 정권을 수립한 레닌은 즉시 공산주의의 새로운 국제조직의 설립에 착수했다. 이후 빠른 속도로 퍼져나간 공산주의. 1920년대 중국 공산당의 활동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으며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로도 퍼져나간다. 소련의 세력이 확장되며 각국을 향한 적화 공작이 성공을 거두어 나갔다. 그리고 1945년을 기점으로 소련과 미국을 양대축으로 한 냉전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문선명 총재는 1960년대부터 순공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 선생이 첫 번째로 주목한 국가는 일본. 친북한계 제일본인 단체인 조총련이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당시 문 총재는 이 일본의 조총련을 변화시키고자 마음먹었다. 조총련은 무조건 이제 북을 자기들의 모국이라고 딱 결정해버리고 그 하나의 운명같이 받아들이죠. 그러죠? 그 거대한 조직이 뭐 숫자가 한두 명도 아니고 29만 명까지 회원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한국에 대해서는 적대 감정, 북이 우리를 대하는 감정과 똑같은 감정, 한숨 더 나가가지고 오히려 그냥 이 반동 분야들만 사는 집단이다, 대한민국은. 일본에서의 순공운동은 북한이 조총련계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설립한 조선대학교부터 시작된다. 조총련 학생들의 강한 지지가 따랐음은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다. 혁명을 대단히 레디컬하게 급진적으로 했던 그 공산주의자들의 모형을 많이 답습을 하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냥 대단히 이념적이고 사상적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위험하단 말이에요. 문선명 총재는 본격적인 승공운동을 펼치기 위해 일본 전역을 돌며 강의를 하면서 조총련 인사들의 고국 방문을 추진한다. 전 일본의 승공 조직을 우선 하고, 그래서 양반이 막 온몸으로 그냥 피땀 흘리면서 129군데 강연을 이미 했어요. 일본에서 막 동서로 남북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조총련을 일본 사람들을 앞세워서 포섭에다가 미국에 가서 연수한다. 그래 모집해서 가서 거기서 이제 강의 내용은 왜 민주주의가 뭘한가, 우리 한민족은 누군가, 그 다음에 공산주의는 왜 나쁜가, 이런 내용을 이제 교육을 하면서 머리를 자꾸 이제 변화시켜가지고 결국 그들이 한국까지 오게 하는 그런 그 마음의 결정을 하게 했고, 그것이 한두 명을 데려온 것이 아니라 뭐 1000여 명을 데려갔으니까. 1974년 6월 분단 이후 이루어진 조총련 동포의 고국 방문. 남북 대화로 가는 디딤돌을 놓는 쾌거였다. 적은 통일이 이루어져야 큰 통일이 이루어진다 이거야. 그래서 그 다 연계돼 가지고 이루어진 거지, 뭐 그 당시 모국 운동을 하고 끝나버리고 그런 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그 지금 자료를 보니까 조총련 모국 방문 한 건에만도 일본 돈으로 그때 3억 5천만 원인가, 한국 돈으로 200억 이상을 쓰셨더라고요. 예. 가장 폐쇄적이면서도 아직 강력한 공산주의의 국가로 남아있는 북한. 1994년 북한과 남한의 분위기가 위기 상황으로 치달았다. 당시는 북한의 핵 개발 의혹이 처음 제기됐던 상황. 한 해 전인 1993년 3월 북한은 핵 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하겠다고 선언하며 1차 핵 위기가 고조된 것이다. 북한을 향해서 미국은 폭격하겠다고 그랬어요. 또 북한 대표자가 판문점에 나와서 서울 불바다론을 제기하고, 그런 전쟁 일보 직전이었거든요. 당시 IAEA는 북핵 사찰을 실시한다. 그러나 IAEA는 사찰 결과가 부족하다며 미 신고 시설에 대한 특별 사찰을 요구했다. 이에 강하게 반발했던 북한. 이때 김영삼, 김일성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해 서울에 온 북한 대표 박영수로부터 서울 불바다론이 나왔다. 여기서 서울이 멀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불바다가 되고 말아요. 아니 지금 성 선생도 아마 살아나기 어려울 게예요. 아니 다만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니 이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글쎄 어? 여기에 대해서 아니 지금 얘기하세요. 지금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 전쟁 선언하는 겁니까?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던 급박한 상황. 이를 막기 위해 문선명 총재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그것은 바로 남북 청년학생 평화 세미나였다. 남북한 청년학생들은 중국 북경에서 화해의 물꼬를 텄다. 워낙 민감한 때였기에 이 대회를 연다는 것 자체가 국제적인 관심을 모았다. 남과 북의 학생들은 함께 평화 통일의 길이 무엇일지 논의했으며 중국 곳곳을 함께 여행하고 우정의 시간을 나누었다. 남북 청년학생 평화 세미나는 각종 체육 행사, 문화 교류 행사 등으로 이어졌다. 함께 노래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던 시간. 남북의 학생들은 하나가 되는 감격적인 경험을 하게 된 것이다. 이는 전쟁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평화의 메시지로 각국으로 전파됐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될 수 있으며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평화와 통일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는 전쟁의 분위기를 한껏 누그러뜨리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이후 남북 평화학생 세미나는 남북한 정국이 악화될 때마다 대화의 끈을 이어주었다. 국제정세나 북핵 문제 등 아무리 민감한 때에도 문선명 총재의 통일운동은 멈춤이 없었다. 남 평화, 정착 내지는 서로 간에 화해할 수 있는 분위기의 촉매제 역할을 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전쟁의 위기는 사라지고 남과 북은 다시 정상회담을 재개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94년 7월 김일성이 사망하면서 남북 관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말았다. 북한 김일성 주석이 어제 새벽 2시 사망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1994년 7월 8일 2시에 급병으로 서거하셨다는 것을 가장 비통한 심정으로 최고 지도자를 잃은 북한은 충격에 휩싸였다. 김일성 주석의 장례식은 그 충격에 쌓인 북한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북한 주민들은 큰 슬픔에 빠진 상황. 평양은 도시 전체가 마비되었고 이러한 모습은 대서특필되었다. 우리로선 앞으로의 변화를 알 수 없는 상황. 북한과의 교류를 추진하고 있었던 문선명 총재. 김 주석이 사망하면서 교류의 문은 닫힐 위기에 처한다. 선생은 박보희, 당시 세계일보 사장에게 김일성 조문을 지시했다. 우리가 이 일을 더 같이 할 수 있었는데 좀 더 있었으면 한반도 문제를 좀 더 잘 만들 수가 있었겠는데. 김 주석의 사망에 각국의 조문단이 북한을 방문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사망한 것에 대한 예를 표시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공식적 조문을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북한은 매우 불쾌해했다. 문선명 총재는 조문단을 파견한다. 제가 그때 세계일보 사장이란 말이야. 그런데 적어도 일간지의 사장이라는 사람이 몰래 북한에 갔다 왔다 소리는 듣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제가 안기부장을 찾아갔습니다. 안기부장을. 찾아갔더니 안기부장은 만나주지 않고 그 밑에 차관이 사장인가가 만나면서 지금 우리는 김정일이가 건강 상태가 어떤지, 내일 모레 쓰러져 죽을 사람인지 건강해 보이느냐, 비얼비얼 보이느냐, 이런 걸 좀 봐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조문이라는 이름 속에 당신이 갔다 온다면, 세계일보 사장이 갔다 온다면 대단히 환영입니다. 정부로서는, 우리 안기부로서는 더 이상 환영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환영하더라고요. 국가의 허락을 받은 후 개인의 자격으로 평양으로 들어간 박보희 사장. 그는 조문 당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고 애도의 뜻을 전한다. 문선명 총재의 조문단 파견은 옳은 일이었다. 김일성과의 인연을 기리는 것은 물론 앞으로의 대북 협력 사업을 위한 일이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당시 국내 여론은 매우 비판적이었다. 기자회견을 해야 되는데 기자회견 하기 전에 5분 동안만 만나 주십시오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군가 했더니 안기부 과장이야. 예. 지금도 자별 지내는 과장이에요. 제가 적이 될 이유가 없죠. 과장이 하는 소리가 저보고 따로 단둘이 딱 앉아서 왜 왔습니까? 그랬더니 정부도 북한에 가신 걸 알고 있다 소리, 우리가 허락했다 소리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결심해서 자의로 갔다 온 걸로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정부가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홀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염려 말고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때부터 안기부하고 상의했다든지 안기부에서 갔다 오라고 그랬다든지 한 얘기를 어느 기자에게나 어느 누구에게도 한 일이 없습니다. 이 비밀이 오늘 여기서 터집니다. 김 주석에 대한 조문을 비판하는 반대 여론. 이러한 여론이 형성되면서 정부의 태도는 돌변했다. 김 주석에 대한 조문을 반국가적 행위로 단정. 국가보안법에 따라 박 사장을 처벌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는 이후 4년간 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 정부의 이러한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문 총재의 대북 사업은 꿋꿋하게 추진된다. 문선명 총재가 추진했던 남북 교류로 대표적인 것이 문화교류다. 1962년 창단해
세계를 누비며 공연을 펼쳐온 리틀 엔젤스가 1998년 5월 약 열흘간의 일정으로 방북길에 올랐다. 예술단체로는 남북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한 땅을 밟은 것이다. 친구들이 많이 나와서 깃발 흔들어주고 그리고 환호해주고 보통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진짜 해외 갔을 때 외국어 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말이 들리니까 좀 신기했었어요. 남한에서 온 작은 천사들. 이를 보러 북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처음으로 남쪽의 아이들이 펼치는 공연을 보게 된 역사적 순간. 이를 추진한 건 문선명 총재였다. 오늘 저희들의 공연을 보아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루속히 우리 조국이 통일이 되어 여러분과 더 자주 만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전통 무용인데 뭐 화관무, 처녀총각, 뭐 꼭두각시, 부채춤, 뭐 북춤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한 공연이 아니었다. 통일의 새 길을 연 감격의 순간이었다. 여러 세계 나라를 다니면서 일단 공연도 많이 해보고 했지만 북한에 간 거는 리틀 엔젤스가 최초였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뜻깊었고 북한과 남한과 그 문화를 교류할 수 있었다는 것에 굉장히 기여가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00년 평양학생예술단이 서울을 방문했다. 2년 전 평양을 방문한 리틀 엔젤스에 대한 탑방 형식으로 방문한 것이었다. 이들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서울에 온 민간 사절단이다. 서로 반목해왔던 역사, 이제 화해하고 대화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어 가기 시작한 것이었다. 여러분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는 남과 북, 북과 남의 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때 평양학생소년예술단이 경축 공연을 갖게 된 건 역시 민간급 문화예술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커다란 계기가 될 것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20여일 앞둔 5월 26일 평양학생예술단 공연이 서울예술의 전당에서 펼쳐졌다. 평양학생예술단 서울 공연은 문선명 총재가 1991년 김주석과 만나 남북의 평화와 협력을 위해 추진키로 합의한 문화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성사된 것. 이것은 남북한 문화교류사의 굵직한 획이 분명했다. 공연은 성공리에 끝났고 사람들은 감동했다. 남과 북이 하나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감동이었다. 일반 주민들의 인식을 바꾸는데 상당히 기여했을 겁니다. 상당한 그 남북 사이 적대감이 있었는데 북쪽 사람 만나보니까 그것도 하나의 동포였더라. 또 남에서 올라온 동포를 보니까 북쪽 그 주민들이 봐도 또 같은 동포구나. 그러니까 같은 이제 동포애를 느끼고 민족 동질성을 느끼고 그러면 이제 정치적으로도
같이 화해해 나가야 된다는 인식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그 문화교류 사업은 문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결국은 정치 효과까지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남과 북은 이렇게 민족을 향해 또 전 세계를 향해 남북한의 정상이 평양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알렸습니다. 이후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한의 정상이 직접 만나기는 1945년 한반도가 분단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리고 시간이라든가 탈북자라든가 많이 소리해서 잘 봤습니다. 그들이 눈물 흘리면서 고향 소식이나 이번에 전달될 수 있지 않느냐, 불길이 빨라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한다고 소리 많이 하였습니다. 회담 결과로 6.15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됐다. 내용은 남과 북의 공동된 통일 노력, 이산가족 상봉, 민간 교류 등이 그것이다. 이후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등의 민간 교류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또한 남북 당국 간 교섭이 계속됐으며 1945년 한반도가 분단된 이후로 두 나라의 대표가 처음으로 만난 회담. 실로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활발히 전개된 남북 교류 사업. 하지만 문선명 총재는 그 이전부터 대북 지원 사업을 펼쳐가고 있었다. 그 가운데 경제 협력으로 평화 자동차 설립이 있었다. 남과 북이 뭐든지 좀 하나가 되고 앞으로 통일을 해야 할 숙명 가운데 있는데 저희들이 뭘 아깝게 생각하겠습니까? 뭘 또 주저하겠습니까? 힘 있는 데까지, 아는 데까지 좋겠습니다. 그런데 기계공업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기계공업이 있다면 자동차입니다. 자동차가 기계공업의 중심입니다. 자동차를 시작하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가 수십 수백 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도 자연히 기계공업이 발전하게 됩니다. 1998년 북한에 평화 자동차가 세워진다. 자동차 공장 건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수뇌부가 학수 고대해 오던 산업 분야다. 편안히 탈 수 있는 가정용 혹은 승객용 그 자동차였습니다. 소형. 예. 김정일 위원장이 그 차의 이름을 회파람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뻐꾸기라고. 뻐꾸기가 두 번째 만든 차입니다. 그렇게 아마 지금 평양 시내에 달리고 있는 것은 전부 이 두 가지 모델입니다. 북한에서 소모가 되고 일부는 압록강을 건너서 만주에서까지 팔리고 쓰여지고 그랬습니다. 평양을 대표하는 호텔 가운데 하나인 보통강 호텔도 문선명 총재가 투자한 시설 가운데 하나이다. 문선명 총재는 이처럼 북한에 매우 적극적인 투자를 해왔다. 민간 차원에서 통일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또 그거를 북한 측하고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저변 확대, 또 남측으로서는 우리 시민사회에서도 사실은 많이 성숙하지 않았던 시점이었었는데 민간 차원에서의 통일 논의라는 것이 필요하고 통일 문제를 같이 협의하는 것도 필요한 시점이 됐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깔아놓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